자, 212쪽이 이제 17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중요도가 높은 것은 19번이 사실 중요도가 더 높아요. 19번이 쉬운데 중요도가 더 높아요. 우리 시험은 쉬울수록 중요도가 높습니다. 이게 희한하게도 어려운 것들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근데 이제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조금은 이제 어려운 거를 좀 대비는 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쉬운 거를 틀리면 안 됩니다. 19번 같은 거는 그저 줍기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정답이 3번인데요. 근데 요거 17번 같은 형태도 많이는 출제됩니다. 17번도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이런 것들도 좀 살펴봐야 돼요. 17번을 또 보겠습니다. 그 17번은 어림셈법은 장래에 예상되는 1년간의 영업수지 계산의 결과를 보유기간 동안 동일하다는 가정으로 분석한다. 맞죠? 어림셈법은 첫 회건밖에 계산 안 해요. 다음 연도 거, 그 다음 연도 거 계산 안 합니다. 그냥 딱 첫 회건만 계산해버리는 거죠. 승수법은 소득에 대한 투자액의 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맞죠? 그 값이 작을수록 유리한 투자안으로 판단할 수 있다. 수익률은 클수록 좋지만 승수는 작을수록 좋죠. 그 다음에 수익률법은 승수법의 역수 형태를 갖고 있으며 수익률이 클수록 보다 유리한 투자 맞고요. 부채 감당률의 크기가 1보다 크다는 것은 세전 현금 수지가 0보다 작은 게 아니라 0보다 큰 거죠. 1보다 크다는 것은 감당하고도 남는다는 뜻이니까 세전 현금 수지가 0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부채 잔금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값은 경우에 따라 100%를 넘을 수 있죠. 이거는 처음 대출할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지만 경우에 따라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셔서요. 214쪽에서는 22번은 풀지 마십시오. 이 난이도가 좀 높아서 이 머리만 아프고요. 이거는 풀지 마시고요. 20번 이런 정도는 체크해야 되죠. 이제 역수관계 많이 묻죠. 감책임계수는 역수가 연금의 내과계수죠. 그 다음에 지분배당률은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요거는 맞죠. 그 다음에 3번은 종합환원율은 총소득 승수가 아니고 순소득 승수가 역수고요. 그 다음에 세후수익률은 세후현금, 수지, 승수죠. 그 다음에 대부비율과 부채 감당률은 역수관계 있는 게 아니죠. 전혀.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번은요. 세후 지분복객의 현가를 묻는데 이거는 그 세후 지분복객을 먼저 계산해야 되죠. 매순 전후. 매순 전후 해서 1년 후에 세후 지분복객이니까 한 번 할인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되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그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세후 지분복객 먼저 계산하고 그다음에 현가 계산하고. 자, 이제 다음에 23번입니다. 23번은 지금까지는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요거는. 근데 출제 가능성은 좀 있어요, 이제는. 근데 요거를 풀어드리는 이유가 계산 문제보다는, 계산 일하기보다는 이제 순현가법의 장점을 이걸 보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 문제를 풀면서 순현가법의 장점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그 필요자금이 A, B, C, D가 4천, 3천, 7,500, 4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가용자금이 얼마 있어요? 가용자금이 1억밖에 없죠. 그러면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 A하고 B 할 수 있나요? A하고 C 할 수 있나요? A하고 D 할 수 있나요? A하고 D 할 수 있고요. A, B, A, C는 안 되고 A, D 되죠. 그럼 B, C는요? B, D는요? 그럼 B, D 됐고요. 그 다음에 C는 C 하나밖에 안 되죠. C하고 짝지을 수 있는 게 없죠. 이러면 짝지을 수 있는 거 다 지었죠. 이게 이제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순현가를 계산하는 거예요. 순현가. 그냥 단지 순현가만 봤을 때는 누가 제일 커요? 그냥 단지 C가 제일 크죠. 그 다음에는 A, 그 다음에 D,
B죠. 그냥 단지 가용자금에 제한이 있는 거를 따지지 말고요. 가용자금에 제한이 없다고 치고 제일 좋은 놈부터 제일 안 좋은 놈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수년가 제일 큰 놈부터 작은 놈으로 C, A, D, B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예, 그게 이제 수년가법에 의한 투자 우선순위예요. 자, 근데 1번은 지금 잘못되어 있죠. 내부 수익률법이 아니라 순현가법에 의할 경우 투자 우선순위가 CADB죠. 그러면 자, 맨 오른쪽 열에 내부 수익률이 제일 큰 놈이 누구예요? B가 내부 수익률이 제일 크죠. 그럼 내부 수익률법에 의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라면은 B, A, D, C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순현가가요. 자, 순현가가 이거를 따로 적어야 되겠다. A, B, C, D가 순현가에 얘가 얼마라고요? 1300. 그 다음에 얘가 900. 얘가 800. 700. 내부 수익률은요? 얘가 B가 23, 21, 여기가 20이고 여기 17이고 19 이렇게 되나요? 자, 이러면 이제 내부 수익률에 의하면은 내부 수익률법에 의하면 얘가 제일 우선이고요. B, A, D, C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순위가 달라요. 순위가 다른데 이게요. 순위가 달라도 그 돈만 얼마든지 있잖아요. 돈만 얼마든지 있으면은 여기에 필요한 자금이 얼마라 그랬죠 아까? 가용자금은 1억인데 가용자금에 제한이 없다고 치고요. 얘 얼마 필요하다 그랬어요? 필요자금 4천, 얘는 4천, 얘는 3천, 얘는 7,500, 얘는 4천. 자, 그럼 만약에요. 내가 돈에 제한이 없어. 이거 다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면 4천, 7, 1억 4,500, 1억 8,500, 한 2억 있다고 쳐보세요. 2억 있으면 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순현가법으로도 다 하면 돼요. 내부 수익률법으로도 다 하면 돼요. 그러면은 차이가 없어요. 이럴 때에는 순현가 0보다 크잖아요. 순현가 0보다 크니까 요구 수익률이 만족되고도 이만큼 남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순현가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얘네들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럼 돈만 있으면 다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상호 독립적인 경우예요. 상호 독립적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순현가 0보다 크면 다 하면 되는 거고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다 하면 돼요. 그러면은 순현가법이나 내부 수익률법이나 그냥 다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상호 배타적인 경우예요. 상호 배타적이라는 거는 돈 갖고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 다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 경우에 만약에 내부 수익률법으로 따진다면 제일 높은 A와 B를 해야 되겠죠. 맞나요? 내부 수익률법으로 따지자면 A와 B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얘가 4천 필요하고 얘가 3천 필요하니까 할 수도 있죠. 제일 내부 수익률이 높은 두 개를 가지고. 맞나요? 자, 그런데 A와 B를 투자를 하게 되면은 순현가가 얼마가 될까요? A와 B에 투자할 때 순현가는 A와 B에 투자할 때 순현가는 1,600이 돼요. A와 D에 투자할 때는요 1,700이 되고요. B와 D를 하면은 1,500이 되죠. C만 하면은 1,300이 되죠. 자, 이럴 때는 누가 제일 커요? A와 D가 제일 크죠. A와 D에 투자하는 거 하고요. A와 B에 투자하는 게 판단 기준이 지금 내부 수익률법으로는 A와 B를 해야 된다고요. 내부 수익률법으로는. 순현가법으로는 A와 D를 해야 돼요. 이렇게 배타적일 때는, 상호 배타적일 때는, 돈이 한계가 있을 때는, 이럴 때는 누구를 따라가야 투자자의 부가 극대화된다고요? 순현가법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투자자의 부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현가를 계산할 때는 A와 B의 순현가 계산하면 두 개 더 하면 됐죠.
A와 D의 수년가 계산할 때 이 두 개 더하면 됐죠. 이런 거를 가산한다 그래요. 가산. 더할 가 셈산자. 가치 가산성이 성립한다 그래요. 예, 가치 가산성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덧셈이 성립한다 이 말이에요. 계산하기 편리해요, 불편해요? 편리하죠. 그러면 A와 B의 내부 수익률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A와 B의 내부 수익률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44% 될까요? 22%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투자 규모가 다르잖아요, 지금. 투자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가중평균에서 새로 계산해야 돼요. 가중평균에서. A와 B 함께 투자했을 때의 내부 수익률을 계산하기가 불편하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법은 가치 가산성도 성립하지 않아요. 판단하는 게 불편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모로 내부 수익률법은 단점이 많아요. 여러모로 수년가법은 장점이 많아요. 계산하기도 편리하지, 투자자의 부가 극대화되지.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수년가법이 우수한 분석 기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일한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요구 수익률을 사전적으로 산정해야 되는 이 유일한 그 단점이에요. 그게 됐나요? 자, 요걸 통해서 이제 수년가법이 훨씬 우수한 방법이구나. 가치 가산성 좀 복잡한 얘기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2번 그래서 순서가 다 틀렸죠. 다음에 3번에 내부 수익률법에 의하면 A와 B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고 A와 B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죠. 부의 증대는 1,600만 원이다. 예, 3번이 맞는 말이긴 맞는 말입니다. 근데 투자자의 부가 극대화되는 것은 아니죠. 투자자의 부가 극대화되는 것은 4번으로 가요. 4번. 수년가법에 의하면 A와 C에 투자함으로써 부의 증대를 최대로 할 수 있다. 아니죠. A와 C에 투자할 수가 없죠. 돈 안 돼요. 모자랍니다. 그럼 어디에 투자해야 돼요? A와 D에. A와 D에 투자함으로써 부의 증대를 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5번. 투자자가 부의 증대를 최대로 하고자 한다면 내부 수익률법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수년가법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다음에 24번도 볼게요. 이거는 설명 안 들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년가가 A, B, C가 200, 200, 300이에요. A, B, C가 200, 200, 300. 다음에 1.2, 1.4, 1.2인가요? 1.2, 1.4, 1.2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자, 이제 A와 B 요놈하고요. A와 C 요놈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A와 B가 수년가는 같죠? 근데 수익성 지수가 B가 더 크죠? 이럴 땐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큰 B를 선택해야 되죠. 자, 그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수익성 지수는 나간 돈의 1.4배가 돼서 돌아온다는 뜻이고, 수익성 지수가 1.2란 얘기는 나간 돈의 1.2배가 돼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더 효율적이죠. 근데 1.4배가 돼서 돌아오는데 수년가는 똑같아요. 그 소리는 뭔 소리일까요? B의 투자 규모가 더 적다는 뜻이에요. 얘가 더 많은 배수가 돼서 돌아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거든. 이게 회전을 많이 시킨 거예요. 빨빨거리면서 번 거예요. 빨빨거리면서 벌었는데 금액은 똑같은 거예요. 그 소리는 얘는 덩치가 작다 이 말이에요. 덩치가 작은 놈을 많이 굴린 거죠. 그래서 500분의 700 이 소리예요. 유입평가가 700이고 유출평가가 500이에요. 그러니까 500이 나가서 빨빨거리면서 벌어서 겨우 이렇게 번 거고요. 얘는 1000만 원이 나가서 1200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1.2배가 돼서. 1000만 원이 나가서 1200에서 번 거는 200 똑같이 벌었잖아요. 번 거는 똑같이 200 벌었는데 얘는 서서히 번 거고요. 그래 서서히 벌어도 200 번 거고 얘는 빨빨거리면서 벌어야 200 번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를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500, 700, 1000과 1200을 안 썼지만 얘는 투자 규모가 더 작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수익성 지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냐 이 말이야. 그 배수라는 거를. 그러면 거꾸로 이건 어떻게 했어요? 번 정도가 이 회전시킨 정도가 똑같은데 얘가 지금 더 수년가가 크죠. 이 소리는 투자 규모가 누가 더 클 거란 얘기예요.
C가 더 클 거란 얘기. 똑같은 1.2배가 됐는데 이쪽이 더 크란 얘기는. 됐나요?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1번에 3개 투자안 모두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1보다 다 크잖아요. 수익성 지수가 1보다 다 크고 순영가가 0보다 다 크니까 타당성이 있죠. 다음에 투자한 A에 비해 투자한 B가 더 효율적이다. 맞나요? 다음에 투자한 A에 비해 투자한 B가 투자 규모가 더 클 것이다. 이게 틀렸죠? 3번이 틀렸어요. 투자한 A에 비해 투자한 C가 투자 규모가 더 클 것이다. 이거는 맞죠? 똑같은 수익성 지수인데 순영가가 C가 더 크다는 얘기는 투자 규모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투자한 A와 투자한 B에 의한 투자자의 부의 증대는 동일하다. A와 B의 순영가가 똑같잖아요. 그것은 부의 증대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다음에 25번은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계산하셨나요? 내부 수익률 계산 묻고 있죠. 문제에서 내부 수익률을 묻잖아요. 그러면 나는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나는 계산할 때 기대 수익률을 계산한다. 내부 수익률과 뭐가 같아요? 기대 수익률이 같죠. 그래서 사실은 표준적인 방법으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1,000만 원 나가서 1년 뒤에 1,200이 들어오면 유출현가 1,000만 원과 유입 내가를 현재 가치로 바꿀 때 이 네모 안에 들어갈 할인율, 이쪽과 이쪽이 같게 되도록 하는 할인율, 이게 내부 수익률이죠. 근데 그렇게 풀 필요 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1,000만 원이 나가서 1,200이 들어오면 1,000분의 200 하면 끝이라고요. 1,000분의. 굳이 내부 수익률 이 표준적인 방법으로 풀 필요 없이 기대 수익률 계산하듯이 하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다음에 26번은 이제 예전에 그 문제풀이, 계산 문제풀이 때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자, 넘어가셔서 27번은 난이도는 좀 높은데 중요도는 낮아요. 이거는 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다만 이제 28번부터는 시험에 이제 나오는, 자주 나오는 형태입니다. 근데 28번, 29번, 29번은 당연히 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28번과 29번의 차이가 뭔가요? 28번은 지문마다 계산해야 되죠. 시간 많이 걸린다 이 말입니다. 근데 29번은 한 번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29번은 실전에 나오면 풀어야 되는 문제, 28번은 패스해야 되는 문제 이 말이에요. 저는 어떤 문제를 풀어드릴까요? 28번을 풀어드리는 게 낫겠죠. 제가 풀어드리는 건 이렇게 해서 훈련할 때는, 그러니까 훈련할 때는 하더라도 실전에 나오면 패스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자, 1억 원을 투자하여 순영업 소득 2천만 원, 세후 현금 수지 1천만 원을 획득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이 있다. 투자 재원 1억 원 중 4천만 원은 지분으로 투자하고 6천만 원 연 이자율 10%로 저당 대부를 받아 충당한다고 할 때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순영업 소득은 2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세후는 1천만 원을 획득할 수 있고요. 자, 그 다른 얘기가 지금 없네요. 일단 1번에 종합자본환원율은 몇 분의 뭐예요? 종합자본환원율은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이죠. 부동산 가치분의 순영업소득. 총 얼마라 그랬어요? 총 1억이라고 했나요? 1억분의 순영업소득이 얼마라고요? 2천만 원. 그러면 종합환원율은 20% 맞죠? 그럼 세후 수익률은요? 2번에. 세후는 지분투자액하고 뭐가 나와야 돼요? 세후 수지가 나와야 되죠. 지분투자액이 얼마예요? 지분투자액이 1억 중 4천이 지분투자액이죠. 세후 현금 수지는 1천만 원, 4천분의 1천만 원은 25% 맞죠? 0.25, 25%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저당에 대한 수익. 저당에 대한 수익의 의미가 뭔가요? 저당에 대한 수익은,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이 뭐예요? 은행 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의 수익이 뭐예요? 이자죠, 이자. 그죠? 이런 거 가지고 헤매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냥 해석만 하면 돼요. 저당에 대한 수익, 저당 투자자가 버는 수익, 이거는 이자죠, 이자. 그래서 이자가 1천만 원인지 확인해 봐야죠. 이자율이 연 10%죠. 근데 6천만 원 투자했네, 저당 투자자가. 그러면 600이죠. 3번 틀렸네. 그 다음에
타인 자본 사용에 따른 정의 지렛대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정의 지뢰가 나타나는지 부의 지뢰가 나타나는지는 뭘 보고 판단하면 돼요? 이자율보다 높은 수익을 내느냐 그렇지 않느냐죠.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이자율이 10% 아니에요. 이자율이 10%인데 이거 가지고 내는 다른 거는 지금 제시가 안 돼 있으니까 뭐 가지고 보면 돼요? 순영업 소득만 보면 돼요. 원래는 소득이득, 자본이득 다 얘기한다 그래. 뒤에 있네. 단 투자 기간은 1년이면 부동산 가격 변동은 없죠. 부동산 가격 변동이 없으면 자본이득이 0이란 얘기고 1억 가지고 번 2천만 원이 다란 얘기죠. 그럼 그렇다 하더라도 순영업 소득이 2천, 소득이득만 해도 20% 되죠. 20% 돼. 순소득만 따져도. 그럼 이자율보다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높죠. 총 자본 수익률이 높아요. 그럼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의 지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 타인 자본을 많이 사용할수록 투자에 따른 금융적 위험이 커진다. 타인 자본을 많이 사용할수록 금융적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수익도 높지만 뭐도 크다고 봐야 돼요. 위험도 크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됐고요. 나머지 뭐 29번, 30번은 이제 여러분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다음에 31번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죠. 31번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단순 회수기간법은 그냥 숫자를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해서 몇 년 안에 회수되는지 이것만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그 32번도 실전에 출제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전에 출제되면은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지문마다 다 계산해요. 33번도 지문마다 계산이죠. 맞나요? 이런 건 다 팼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연습은 해야죠. 연습은. 왜? 하나만 묻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밑에 34번처럼 하나만 묻잖아요. 부채 감당률은 얼마인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32번과 33번은 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33번을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33번에 다음 1년간 현금 흐름 관련표에서 계산한 비율이 옳은 것은 다만 저당 대출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며 잠재 총소득과 유효 총소득의 차이는 공실로 인한 것임. 자, 여기서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라는 말이 없어도요. 보통은 문제에서 저당 상수가 나오죠. 저당 상수가 나오면은 원리금 균등 상환을 전제로 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아시겠어요? 저당 상수가 나온다는 게 왜 나오겠습니까? 저당 상수가 나오는 이유는 대부액 곱하기 저당 상수 하면은 뭐가 나오나요? 대부액 곱하기 저당.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는. 왜냐하면 이게 원리금 균등 상환 계산 문제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부액 곱하기 저당 상수 하면은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원리금 균등액이 계산된다고요. 원리금 균등액의 부채 서비스액이 나온다고요. 이 부채 서비스액도 마찬가지예요. 부채 서비스액이 나오면 특별한 응급이 없으면 원리금 균등액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특별한 응급이 없으면 부채 서비스액은 대부액 곱하기 저당 상수 이렇게 구하기 때문에 부채 서비스액 하면 특별한 응급 없으면 원리금 균등액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저당 상수가 늘 쓰인단 말이에요. 늘. 그래서 저당 상수 생각하시면은 딱 저당 상수 나오자마자 뭔 생각해야 돼요? 대부액 곱하기 저당 상수는 부채 서비스액이다. 이게 머릿속에 또 올라야 됩니다. 또 원리금 균등의 부채 서비스액이죠. 뭐를 곱했으니까? 저당 상수를 곱했으니까. 이게 늘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어야 돼요. 자, 부동산 가치는 얼마요? 10억인가요? 단위가 1000원이라는 얘기는 동그라미 3개가 생략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가치는 10억. 대출 비율은 50%니까 5억이 대출이고 내 것이 5억이라는 얘기죠. 지분이 5억이고 내 것이 5억, 남의 것이 5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자율은요. 남의 거 빌린 이자율은 거기 안 나와 있나요? 비율만 나왔네요. 그 다음에 가능총소득은요. 잠재총소득이 가능총소득이죠. 이게 1억이에요. 그 다음에 유효총소득은요. 가유.
9천만 원이죠. 가유수는요? 순년 5,400만 원이고요. 가유순전, 세전 현금 수지 1,700만 원. 자, 이게 다 됐네. 가유순전, 여기 그럼 사이사이 뭐가 있겠죠, 지금? 이런 것이 다 계산이 되겠죠. 자, 처음서부터 그러면 1번에 저당상수를 묻고 있죠. 저당상수 물으면은 저당상수가 나오면 뭐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거 생각, 이거. 대부액 곱하기 저당상수는 부채 서비스액이죠. 이거를 묻고 있어, 지금. 이걸 묻고 있으니까 나는 이 두 개를 찾아야 되죠. 대부액이 남의 돈이잖아요. 5억 여기 쓰면 되는 거고요. 5억 곱하기 네모는 부채 서비스액이 어디 나오나요? 여기 있나요? 순에서 전 내려갈 때 3,700이죠. 맞나요? 5억분의 3,700은 10억분의 7,400과 같죠? 요 놈이 요 분모로 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요거 계산하려면은. 5억분의 3,700은 10억분의 7,400과 같아요. 몇 프로요? 7.4%가 돼요, 7.4%. 다음에 2번. 지분환원율 보세요. 이렇게 지분환원율 나왔는데 여기는 친절하게 뭐라고 써줬어요? 지분배당, 그 앞에 저당환원율도 1번도 저당환원율하고 친절하게 저당상수로 써줬으니까 다행인 거죠. 그죠? 2번에 지분환원율, 지분배당률. 자, 그러면은 지분배당률은 나와야 되는 재료가 뭐예요? 나와야 되는 재료가. 분모분자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재료가 지분, 투자액이 나와야 되고 또 뭐가 나와야 돼요? 세전이 나와야죠. 재료가 나와야 돼, 재료가. 분모분자는 나중에. 재료도 못 뽑는데 분모분자를 언제 생각해요? 그럼 재료는 지분 투자액 5억이고 세전은 어디 있어요? 1,700이죠.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분모분자 생각하라고요. 설마 이거 가지고 분모분자 생각하는 거 이 경우 한 가지 저 경우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거 못하겠어요? 5억분의 1,700 하든가 1,700분의 5억 하는데 지금 율 구해야 돼요. 율. 1보다 작은 수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5억분의 1,700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0억분의 3,400이죠. 3.4%. 항상 분모를 1, 10, 100, 1000으로 빨리 바꾸면 돼요. 10억분의 3,400, 3.4%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공실률이네요. 공실률은 공실 빈 거잖아요. 빈 거. 공실은 여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얼마 비었어요, 지금? 10% 1,000만 원이죠? 10% 비운 거, 그냥 10%. 10%고요. 그 다음에 영업경비 비율은 여기서 이게 온 거죠? 여기. 여기 그 영업경비 여기잖아요. 경비 비율. 그래서, 아까 외울 때 영업경비, 유효분의 영업경비 비율. 여기 부채 서비스에까지 내려오면은 유효분에 여기 내려오면은 채무 불이행률 이렇게 올라가면은 부채 감당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유효가 얼마예요? 유효가 9천만 원이죠. 9천만 원 분의 영업 경비가 얼마예요? 여기 내려갈 때 3,600인가요? 9천 분의 3,600. 4, 9, 36이네요. 0.4. 40%. 맞아요? 맞잖아요. 그럼 다 냈나? 4번 틀렸고 다 틀렸나요? 5번만 맞나요? 자본환원율이 뭐예요? 자본환원율. 총투자액분. 자본환원율 나오려면은 총투자액 나와야 되죠. 예, 이건 생략 가능하다 그랬어요. 총 10억이잖아요. 총 10억이고 순영업소득 어디 있어요? 여기 5,400인가요? 5,400. 5.4% 나왔네, 이게. 됐죠? 같이 하니까 참 쉽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레 밀어내는 걸 자꾸 밀어내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쉬운 거는 뭐 이런 것들은 쉽잖아요. 지분배당 이건 늘 강조했던 거니까 이런 거 자본환원율.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늘 강조했던 것들이니까 이걸 모르면은 이론도 틀려. 이론도
그러니까 이거는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어떤 거를 준비해 두시고 혹시라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패스를 하잖아요. 패스를 했는데 나중에 뭐 좀 마킹하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그때는 내가 아는 것만 몇 개 풀어봐요. 5개 중에 아는 것만 몇 개 풀어서 답이 나오면 다행이고 안 그러면 나머지 곳에서 찍으면 되니까 5개 중에 찍는 것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돼. 적극적으로. 자꾸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됐죠? 다음에 34번, 35번은 이것도 이제 지난번처럼 숫자만 바꿔서 연습하도록 한 거예요. 연습.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 하면은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부채 서비스액 분의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거기 순영업소득 찾을 수 있나요? 영업경비가 유효의 40%고 유효가 4천이니까 순영업소득이 얼마예요? 순영업소득은 4천에다가 곱하기 0. 며칠 하면 돼요? 0. 며칠 해요? 경비가 40%면 0.6을 곱해야 되죠. 40%를 빼지 말고 이제 부디 이렇게 하자고. 우리는 이제 40%를 뺄 때는 60%를 곱하는 거를 좀 이렇게 익숙하게 하자고요. 2,400일 거 아니에요. 순이 2,400이에요.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채 서비스액은 저당 상수가 0.2고 저당 투자액이 6천이니까 이 카메라가 내가 움직인다고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이제 편의상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은 화면 보는 사람 헷갈리니까 화면은 요 딱 고정시켜 놓고 있어요. 다시 돌아올 거니까. 부채 서비스가 얼마예요? 6천만 원 곱하기 0.2 1200이죠. 이거 요거 분의 요거 이렇게 하면 되니까 맞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원리금 균등 상환이 전제되어 있다고요. 맞잖아요. 이게 대부액이고요. 이게 저당 상수잖아요. 맞죠? 이게 부채 서비스액이 원리금 균등에 부채 서비스액이 전제되어 있다고요. 그쵸? 여기 그런 말이 없잖아요. 원리금 균등 이런 말이 없는데 이렇게 나오는 건 뭐라고요? 원리금 균등 상환을 전제한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나와요. 실전에서. 그러니까 저당 상수가 나오면은 딱 원리금 균등 상환에 이 부채 서비스액이구나.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대부액 곱하기 저당 상수는 부채 서비스 이렇게. 됐죠? 다음에 36번, 37번에서는 37번은 버리십시오. 37번은 풀지 마시고요. 36번만 좀 푸시면 되겠고요. 중요도는 조금은 낮은 편이고요. 근데 38번이 중요해요. 38번이. 그럼 39번은 조금은 중요도가 낮습니다. 요거는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대출 가능 금액 계산하는 게 있어요. 이게 계산 문제 할 때 다 했는데 대출 가능 금액 계산. 대출 가능 금액 계산 이게 올해도 지금 계속 지지난주인가 DTI 올해 내년부터 강화한다 그랬잖아요. DTI 그 심사를 강화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건설사에서는 올해 내로 얼른 분양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흐름들이 감지가 돼요. 왜냐하면 대출받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내년 되면은 그 DTI 심사를 강화하겠다 이 소리가 뭐예요? 이 사람이 실제로 이만큼의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 소득에 따라서 대출 가능 금액을 규제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하더라도 주택의 경우에는 DTI가 나와요. 근데 수익성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게 부채 감당률이 나와요. 부채 감당률이 나오는 계산 문제는 조금 어려워요. 공식이 더 복잡하고요. 근데 DTI 나오는 계산 공식은 대출 가능 금액이 굉장히 간단해요. 대출 가능 금액이 DTI 곱하기 연소득 있죠? 이렇게 해서 뭐만 나누기만 하면 돼요? 저당 상수 나누기만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요게 이제 1년간 이 사람이 부채 서비스액으로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요 놈이 0.4다. 요 놈이 6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1년간 부채 서비스액으로 쓸 수 있는 돈이 2,4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저당상수를 이렇게 하잖아요. 대부액 곱하기 저당상수하면 부채 서비스액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액은 저당상수 이쪽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당상수로 나누기만 하면 돼. 부채 서비스액에서. 이게 아주 간단해요. 두 개 곱한 데서 저당상수로 나누기만 하면은 대출 가능 금액이 나오는데, 이쪽 부채 감당률이 제시가 되는 경우에 이 대출 가능 금액이 공식이 조금 더 복잡하고, 이거는 이제 순영업 소득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이 수익성 부동산은. 지금 이런 규제를 하는 이유가 그 부동산 가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현금 흐름을 보고 대출해 주겠다는 거예요. 대출 받는 사람의 현금 흐름. 그 대출 받는 사람의 현금 흐름이 주택의 경우에는 이 사람의 연봉으로 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수익성 부동산은 무슨 수입이 들어와요? 임대료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걸로 현금 흐름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공식이 조금 복잡한데 이래요. 부채 감당률을 이용한 건데요. 부채 감당률 곱하기 저당상수가 여기 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모에 저당상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부채 감당률을 곱해서 와요. 그리고 분자에는 순영업소득 그대로 와요. 분자에는. 여기는 연소득의 DTI를 이렇게 곱하지만 여기서는 요게 대출 가능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요 공식을 외울 수 있으면 푸는 거고요. 요 공식을 외울 수 없으면은 요것만이라도 하자는 거예요. 요거는 간단하니까. 그리고 주택이니까. 출제 가능성도 여기에 더 높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에도 이게 나왔고, 이거는 더 적게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38번은 간편계산법으로 하면 아주 간단하죠. 어떻게? 5천 곱하기 0.4 나누기 0.1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2억 간단하게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39번은 이제 여러분이 좀 난이도가 좀 높은 반면에 중요도는 조금은 낮은 편이니까 여러분들이 저 공식 외우실 수 있으면 해보고요. 다음에 40번이나 41번처럼 풀어서 질문할 수도 있어요. 풀어서 질문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공식 이용해서 풀면 돼요.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이 1,800이고요. 적용되는 부채 감당률이 1.2일 때 부채 서비스액을 묻잖아요. 이럴 때는 부채 감당률 공식을 써놓고 보면 되는 거예요. 부채 감당률 워낙 자주 나오니까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 보는 거잖아요. 여기 몇이라 그랬어요? 1.2라고 했잖아요. 이거 써놓고 보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순영업 소득이 얼마라고요? 1,800이에요. 그럼 얘가 몇이냐? 이거 묻는 거잖아요. 그럼 이 자리 바꾸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1.2분의 1,800 하면 되니까 x는 1,50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부채 서비스액이 1,500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위 문제에서 어떤 41번 연결되죠. 어떤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대출 조건에 따른 저당상수가 0.12라면 투자자가 대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자, 이게 지금 뭐예요, 놈이? 부채 서비스액이잖아요. 요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대부액 곱하기 저당상수에서 나오는 게 부채 서비스액이잖아요. 이게 1,500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대부 가능 금액은 이 부채 서비스액 나누기 저당상수 하는 거예요. 1,500 나누기. 그러면은 1,500 나누기 0.12 하면은 1억 2,500이 나오나요? 1억 2,500만 원. 됐습니까? 그래서 다 요 범위 내에서 대부분 이렇게 뺑뺑뺑뺑 돌아요. 자, 그래서 나는 할 게 많다. 그러면은 입장 정리. 나는 오로지 여기만 필히 꽂힌다. 요것만 푼다. 조금,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다. 그럼 하나만 더 하고. 됐죠? 그래서 입장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좀 쉬고 이제 부동산 금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